준년 전 베이징의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도 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곳은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중국으로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은밀한 슬럼가가 있고 하루 12시간 노동을 축복이라 부르며 돈을 주고 사랑을 빌리는 서비스가 현대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도심의 마천루는 짙은 연무 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매일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건강 위험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중국의 하늘은 한결 깨끗해졌고 공기의 질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통계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2 보수지록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39로 떨어져 10년 만에 약 60%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MIC 깨끗한 공기연구센터는 2024년 상반기에도 미세먼지가 T6%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단호한 정책 추진의 결과였습니다. 한때의 위험한 공기의 대명사였던 베이징은 이제 베이징 블루라 불리는 맑은 하늘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대폭 낮아졌음에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5 마이크로그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표면 오존 농도가 상승하면서 호흡기 및 심혈관 건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빛나는 마천루와 현대적인 대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아래에는 이주 노동자 수천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마을과 비공식 주거지라는 대비도에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할대 메가시티에만 개츠가이가 내없는 도시마을이 존재하며 5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I 지역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지만 정식 주택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수백만 명의 농촌 이주민들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비공식 주거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하지만 임금 1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2 하태금형에 달해 평균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전체 토지의 95%를 차지하며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1명을 넘어섭니다. 세운전에서는 이주민의 거의 60%가 현대적인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좁은 방들의 미로인 바이스저우 같은 지역에 거주합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600만 가구 이상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저가 주택 공급에 1조 위안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최근 베이징 당국은 도시 마을 재개발 사업을 300개가 넘는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이후 EM 대료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저렴한 주거 공간이 더욱 줄어드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력은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25년 미국이 주에서 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베이징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품에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고조로 전체 무역량이 13% 이상 감소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표 중 하나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짝퉁 수도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휴대폰으로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 버튼 옆에 있는 슈퍼땡스 기능도 활용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돼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에는 단 하나의 짝퉁 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이 존재합니다. 화학 처리된 돼지고기로 만든 가짜 소고기부터 인공 계란과 가짜 쌀에 이르기까지 모조품의 종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4년 한하해 동안 산시성에서만 22톤이 넘는 가짜 소고기가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탄산칼슘 기겁질과 화학 혼합물로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 계란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메어리핑과 풍선부터 가짜 롤렉스 시계까지 지구상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저장성에 위치한 이웃입니다. 유엔에는 수십 헥타르에 걸쳐 72구 드르센가에 이상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외국 바이어들이 물건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찾아오며 유명 브랜드의 수많은 카피 상품들이 거래됩니다. 광저우역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현지인들이 명품의 천국 또는 짝퉁의 지옥이라 부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남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인 광저우는
바이윈 가죽 성과 잔시 시장 같은 대형 짝퉁 시장을 자랑하며 샤넬, 구찌, 나이키 같은 브랜드의 가방, 시기, 이류, 운동화 모조품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50짜리 샤넬 가방을 찾고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푸젠스용 FTA는 가짜 운동화 세계에서 전설적인 곳입니다. 현대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주요 생산 기지였던 이곳의 많은 공장들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틀과 기술, 스그련도엔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고급 복제품이 탄생했으며 동일한 가죽과 형태의 로고와 상자만 다를 뿐입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진짜와 똑같지만 가격은 10분의 1에 불과한 나이키나 아디다스 한정판을 자랑하는 푸티안 공장 주인의 영상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푸티안은 여전히 가짜 운동화의 성지로 남아 매년 수백만 결의의 신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하고 리얼한 가짜 제품들 뒤에는 저작권 침해, 저임금 노동, 국제 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수만 해온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수요와 막대한 이윤 때문에 이들 생산 거점들은 전 세계 반짝퉁 단속 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손에 쥐어진 저렴한 물건을 보며 과연 이 싼 가격이 진정한 득템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와 똑같이 생겼다면 고품질 짝퉁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매일 수백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유명한 9996 근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996이라는 용어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 중 6일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당 22시간 근무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말하는 풀타임 근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혹한 일정은 알리바바나 JD.com 같은 테크 거대 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필요악으로 포장되었으며 관련 업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9996은 큰 축복이며 젊은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헌신이라는 주장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성공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희생하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웨어라바엘의 부재는 피로 누적과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보고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뜻하는 과로사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9996 문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법적 조사로 이어졌고 2019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근무 형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과로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어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 대우는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찾아내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9996 근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온신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착취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중국 탐 헤엄을 이어가며 잘 알려지지 않은 지하 세계인 은밀한 밤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유흥 산업은 중국 지하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용긴 유흥은 중국 법률상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외국인이나 유학생들도 이러한 처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상하이에서 대학원생 3명이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적 처벌은 즉각적인 불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발될 경우 구금이나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고 중국 시민은 사회적 신용 점수에 영구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주말마다 상하이의 인민공원은 일종의 사람 매매 시장으로 변신하지만 물건 대신 부모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홍보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전통은 2002년에 시작되어 지금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수백 명의 부모와 친척들이 나이, 키, 직업, 학력, 연봉, 자산 소유 여부 등의 신상 정보가 적힌 손편지나 피켓을 들고 모여듭니다. 20세 여성, 키 195cm, 금융학 석사, 부동지구 아파트 소유, 안정적인 수입과 나쁜 습관이 없는 남성을 찾음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에어던 이들은 즉각적인 문의를 위해 사진과 연락처까지 넣어둡니다. 가족이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중심이 되는 문화 속에서 26세에서 35세 사이 자녀의 독신 상태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시장에 나오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어서 조건이 좋은 미혼 남성을 찾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중국에는 유부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여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C업이 육성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수업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수강료가 과정당 최대 4,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비쌉니다. 강사들은 스스로를 연애의 고수라 칭하며 유혹과 심리 조종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대울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고 대화하고 끌어들이며 남성을 매료시키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교육 과정에는 심리학, 패션, 대화 기술은 물론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할 실전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다이로 완전히 반대편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가 품위 있게 물러나도록 설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변호사나 심리학자로 구성된 이 전문가들은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가정 파괴가 가져오는 법적 위험과 정신적 상처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단 한 번의 상담 패키지 가격이 최대 14,000달러에 달하며 사업은 대단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감정 관련 산업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에 그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 못지않게 복잡하고 극적인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임시 가족을 시간제로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30세가 내엄도록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특히 명절이 되면 가족들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립니다. 애 언제 결혼할 거니? 왜 아직 아이가 없니? 같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임시 애인을 고용하는 쉬운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 배우들을 고용하면 가족 식사에 동석하고 부모님을 만나며 커플 사진을 찍고 완벽한 파트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비용은 저녁 한 끼에 40달러에서 70달러 선이며 외모나 연기력, 이올림 정도에 따라 며칠 동안 진행되는 풀 패키지는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남을 속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빠른 도시 환경 속에서 진심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이대울은 그저 대여된 어머니와 함께 허거를 먹거나 늦게 잔다고 핀잔을 듣고 토해근 후 수고하였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냉정한 현대 중국 도시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순결은 결혼 전 매우 신센 시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티베트의 일부 오지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여성이 적어도 60명의 남성과 삶의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은 많은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남편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만남을 가질 때마다 여성은 증표로 작은 물건을 보관하며 이러한 물품을 누식에 모았을 때 비로소 신부감으로 인정받습니다. 간당화해 보이지만 인구가 적은 이 산악지대에서 20명의 남성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일찍 결혼하며 도움을 주려는 이도 적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아내가 되기 위한 채우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역 전체를 방랑합니다. 오늘날 인권 단체들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풍습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고립된 지역에는 여전히 이 오래된 습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이상한 풍습은 아닙니다. 티베트에는 오해부인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는 또 다른 결혼 전통이 있는데 바로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관습입니다. 아열처 다부제라 불리는 이 관행은 부모가 사망한 후 가족의 토지와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부제 가구에서는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함께 살아갑니다. 시오째 형은 가장이자 주 남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누군가 아내와 밤을 보낼 차례가 되면 침실 문 밖에 자신의 소지품을 놓아 표시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를 보면 조용히 물러나 그 약속을 존중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는 가족 공동의 자식으로 여겨지며 모든 형제들로부터 동등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랍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풍습 외에도 중국 일부 지역에는 영혼 결혼식이라 불리는 죽은 자들 사이에 결혼 의식이 존재합니다. 전통적 믿음에 따르면 미혼으로 사망한 영혼은 외롭고 편히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들은 고인이 저승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애어던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 모두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이 붉은 장식, 예복,
잔치까지 갖추어 완벽한 전통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고인과의 생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세상을 떠난 이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통제되는 국가로 자주 거론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적인 인기 플랫폼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티키톡 역시 글로벌 버전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대신 엄격한 현지 규제를 받는 더윈이라는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내은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외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합니다. 페이스북 대신 위커스, 구글 대신 바이두, 유튜브 대신 유쿠, 트위터 대신 웨이보가 쓰이며 최근에는 딥시크가 챗GPT의 창대마로 떠올랐습니다. 통제는 인터넷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다 2자녀로 완화된 중국의 1자녀 정책은 추가 자녀 출산에 대해 벌금, 실직, 사회적 혜택 박탈 등 엄격한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과잉 인구를 억제하려 했던 이 정책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 포상, 세금 감면, 주택 대출, 출산 휴가 연장을 제공하며 일부 성에서는 셋째 자녀에게 최대 1만 위안과 월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계엄열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제약합니다. 매년 약 30여 편의 외국 영화만 승인되며 할리우드 개봉작들은 종교, 인권, 기타 민감한 주제가 포함된 장면을 자주 삭제당합니다. 일상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감시받는데 약 5억 대의 CCTV가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 전반에서 시민들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감시를 사생활 침해가 아닌 안전과 사회 질서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부 통제책입니다. 시진핑 집권기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동에 점수를 부여하여 일상적인 삶을 추적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점수는 대출, 여행, 치위업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특정 혜택을 누리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시스템은 범죄 기록부터 일상적 습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시민들은 화이트, 레드,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받는 혜택이나 제약이 결정됩니다. I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널리 의문시되고 있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엔지담처럼 전해지지만 이는 중국 요리의 기상천외한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전국적으로 악역, 게오부기, 가에구리, 가엘, 고양기, 건청,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재료들이 메뉴판을 장식합니다. 놀랍게도 바퀴벌레는 현재 위생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핸드 쓰레기 처리나 사료, 한약재로 쓰이되온 바퀴벌레는 이제 바삭한 튀김이나 매콤한 볶음, 심지어 초밥 재료로 주방에 등장하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문화는 독특한 풍미와 전통도 품고 있습니다. 저장성에서는 어린 소년들의 오줌에 삶은 달걀이 강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증진하고 음양의 조화를 맞춰준다고 믿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삭혀 특유의 악취를 풍기는 취두부는 냄새가 심할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요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요리 전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살코기, 달콤한 소스를 전병에 쌓아 먹는 대표 요리, 베이징 덕은 맛과 식감의 결정체입니다. 사션 하이올빈식 화고는 고추와 얼얼한 마물의 매콤함으로 매운맛 마니아들을 사로잡으며 달콤하고 짭조름하며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궁보개정은 변함없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길고 풍부한 역사는 국가적 정체성의 기반을 형성하며 200년 이상의 기록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황하를 따라 시작된 중국은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듀센 매일 이상 비교되어 있으며 세계 7대 기적 중 하나로 꼽히는 만리장성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왕조에 걸쳐 축조된 만리장성은 놀라운 토목공학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의 인내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라이도엔 돌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무게와 이를 쌓아 올리는 데 들어간 엄청난 노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감상하려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깊은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은 자금성으로 흔히 알려진 베이징의 자금성 궁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궁전 건축물로 수세기 동안 중국의 예술과 문화, 권력을 대변해 왔습니다. 한때 황제들이 거주했던 이곳은 현재 중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보물들을 보존하는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활력과 혁신, 위바른 기술 성장으로 요동치는 대도시에서 현대적인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처럼 거대한 과거의 유산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만큼이나 다양하며 이는 국가의 거대한 지리적 규모와 풍부한 문화를 반영합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한족에 속하지만 중국은 각기 고유한 언어와 풍습, 생활 방식을 가진 55개 소수민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높은 고원 지대부터 신장 지역의 위구르 구역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문화적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하고 특별합니다. 중국인들은 국가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인내심과 강한 근면성으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울과 집념은 중국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추구는 구급 의료육 근무 형태나 학업 및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은 어른에 대한 경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애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오랜 가치관에 따라 중국 문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부터 교육과 성취에 두는 가치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면을 형성합니다. 국가가 현대화도에는 와중에도 음력설과 같은 전통 명절은 여전히 소중히 여겨지며 전국적으로 열정 속에 치러집니다. 도시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기술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대울은 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새로 정의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외 교류급 문화를 개선하고 집단의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개인적인 만족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열망의 조화는 중국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정의하며 발전과 집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위험 중 하나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전통차 시음착입니다. 주요 명소 근처에서 영어를 잘하는 몇몇 현지 청년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전통차 체험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친절하고 진실되게 느껴지지만 계산서가 나오면 금액이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거부하면 보안 요원이 나타나 위협하기도 합니다. 현지 당국이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차나 무료 문화 공연에 초대한다면 공손하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점은 QR코드와 모바일 지갑이 현금을 거의 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택시나 작은 매장은 현금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스페이가 없다면 순식간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호텔이나 투어를 예약하고 카드로 선결제하여 현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감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이나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택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무해오가 기사들은 출구 바로 앞에서 대기하며 실제 요금의 2배나 3배에 달하는 확정 요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중국의 합법적인 택시는 항상 미터기를 사용하고 B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달고 있으며 문의 요금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차에 탑승하면 돈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원하는 목적지 대신 지금까지 중국의 일상 속에 숨겨진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특별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매혹적인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실들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다루지 않은 중국의 모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라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